안녕하십니까. 오늘 뜻깊은 토론회 장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한반도 평화관광시대 서울시의회 역할과 비전 토론회 사회를 맡은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김춘래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광을 통한 한반도 평화 분위기 활성화, 서울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새로운 접근을 찾고자 서울시의회가 적극 나서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 토론회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사회자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제자와 토론자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자이신 신요섭 한반도 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울출 경남대 극동문화연구소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성우 스포츠조서 부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성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지선 한국관광공사 한반도관광센터 시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축사 등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분들이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영주 부의장님께서 개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의회 문화체육관광 상임위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과 또 여기 오신 우리 한기복 의원님, 박기재 의원님, 황강석 의원님, 또 정만석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과 의정을 활동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영주 의원입니다. 먼저 한반도 평화관광시대 서울시의회 역할과 비전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또 오늘 행사를 위해서 힘써주시고 준비해 주신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창원 위원장님과 남북 평화관광 그리고 나아가 남북 통일에 대한 염원으로 모신 내기빈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남북 평화관광이 나아갈 방향은 분명합니다. 이제 모든 남북 관계 경험에 비춰볼 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긴 호흡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보다 상대적으로 유연한 탓에 서울시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미 북한과 다방면으로 협력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북미 실무 협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저 역시 누구보다도 남북 교류협력이 재개되기를 희망하면서 하루빨리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날이 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신성장 고부가치를 지닌 관광산업에서 평화관광을 통해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문재인 정부의 평화정책과 서울시의 평화관광 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한반도 평화관광시대 서울시의 역할 비전 토론회가 성황리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영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성 서울관광재단 대표님께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이재성입니다. 먼저 이런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김창원 위원장님과 최영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문화관광연구원 심효섭 위원님, 또 특히 제가 평소에 뵙고 싶었던 우리 임울출 교수님, 우리
서울시조선의 그 김영우 국장님, 김성진 박사님, 김지선 차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관광 교류는 어떠한 시대적 상황에서도 평화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을 통해서 만나는 다른 인종과 여러 문화의 경험이 사람들 사이에 문화적, 심리적 차이를 줄여주고 이를 통해 상호 이해와 화해 증진, 더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글로벌 관광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BTS를 선두로 하는 K-팝 한류로도 유명하지만 한편으로는 평화와 긴장이 공존하는 나라이자 다크 투어리즘과 안보 관광의 관광 목적지로도 익히 알려져 있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 간의 평화 관계가 재개되면서 또 북미가 비무장지대에서 손을 맞잡은 이후 우리나라는 분단국가 이미지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서울시 의회가 주도적으로 평화 관광의 역할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한 발 앞서 나간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서울시와 우리 서울관광재단은 한반도 평화관광 시대를 맞이하기 위하여 금년에 서울 평화관광 공정포럼 개최, 또 평화관광 주간 운영, 또 DMZ 인접 10개 시군관 평화관광 활성화 협약 체결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 방한 외래객의 80%가 방문하는 수도 서울과 평양을 연계한 관광 상품이 개발될 수만 있다면 실질적인 평화 관광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번 그 축사로 초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번 토론회에서 한반도 평화 관광 시대의 촉매가 될 수 있는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서울 평양 관광 교류 방안이 제안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한반도 평화관광 시대에 서울시 의회의 역할과 비전을 발제를 맡은 심요섭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평화관광에 대한 이론과 등장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 그 DMZ 접경하고 있는 지자체들 위주로 실적과 사례를 소개한 다음에 남북 교류 관련 법령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해외 평화 사례인데요. 한 3개국 정도의 그 사례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서울시의 역할과 과제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평화관광, 피스토리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다양한 형태의 관광 활동을 통해서 분쟁 종식이나 평화 구축을 위한 일련의 구체적인 사업 그리고 관광 활동을 의미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화유산 방문이라든지 분쟁 도시에 대한 역사의 재구성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고 그 관광이라는 것은 단순히 관광객이 가는 것만으로는 그 관광 활동이 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제 기구를 포함한 관광업계나 지역 주민 등 공적 사회적 영역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모인 복합 네트워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각에서는 평화관광이 성립을 하려면 관광이 평화를 불러온다 내지는 평화가 관광을 불러온다 두 가지로 이렇게 맞서는 양상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과연 이게 정답이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관광이 평화를 불러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은 분쟁과 평화는 제로섬 관계이기 때문에 즉 관광이 평화를 도모한다면 어떤 그 분쟁이라든지 전쟁의 위험이 줄어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학자는 특히 평화관광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지속적인 투자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 등의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사례 중에 대표적인 것은 보스니아 내전이 95년에 데이턴 협정에 의해서 휴전이 되는데
신뢰 구축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리스 정교계와 이슬람계 민족 간 화해 그리고 관광 전략에 대한 개발 등이 중요하였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요르단에 다녀온 이스라엘 관광객들이 생태 관광을 한 다음에 요르단에 대한 적대적인 그런 태도가 개선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평화와 관광을 불러온다라고 설명을 하는 사람들은 관광이라는 것은 매우 불안정하거나 위험하거나 관광 인프라가 부재한 곳은 절대 가지 않는다라는 그 뒷받침을 하는 근거를 보이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해외 사례로서는 인도와 파키스탄 접경지대에 있는 카슈미르에서 매일 국기 하강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마치 싸움을 하는 것처럼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 국민들은 적대심과 동시에 애국심을 본질시키는 그러한 활동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럽에 있는 작은 섬나라인 퀴프로스가 2003년에 통일 협정으로 인해서 남북이 통행을 자유롭게 함에도 불구하고 민족적인 대립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소련을 방문한 미국 학생 내지는 이집트를 방문한 이스라엘 학생들이 방문 국가에 대해서는 매우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화가 먼저냐, 관광이 먼저냐는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그런 문제와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광 활동을 위해서 평화 유지도 중요하겠고, 관광 활동이 평화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모두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북 관광 분야에서도 살펴보면 남북의 어떤 서로 다른 시각이나 사고 방식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평화 유지 또한 중요한과 동시에 정부와 기업이 평화관광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의 그 평화관광이 나타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는데요. 먼저 신베를린 선언입니다. 2017년 7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서 연설을 한 내용을 보자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서 신경제 지도를 작성하고 DMZ 내에서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남북 정상은 화답이라도 하듯이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 선언에서 비무장지대에 대한 평화지대와 내지는 강원도 속초 고성과 원산을 잇는 동해관광 공동 특구 조성 등을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부터 평화경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면서 연설을 하고 계시는데요. 대표적으로 3.1절 기념사부터는 신한반도 체제를 구축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평화경제 시대를 열어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평화경제를 구축함으로써 남북 통일을 준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유엔 총회 올해 9월에서 나온 연설에서는 더 나아가서 비무장지대와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만들어 나가고 이를 통한 국제적 평화지대로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외에 최근에 민주평통 출범식이나 지지난주에 있었던 정체적 개회식에서도 이와 비슷한 연설을 하셨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김일성, 김정일 정권에서 성군 정치 노선을 채택을 하였는데 지금 김정은 정권에서는 경제건설 노선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수단으로 관광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또 대표적인 예로 외국인 대상으로 한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원산의 해안 관광지구를 개발하는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이 관광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라는 점과 중국이 최근에도 계속해서 남북중 고속철도를 연결하자고 제안하는 등의 그런 배경들을 보자면 앞으로 한반도 평화관광 활성화나 정착에 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다만 어제 여러분들이 보셨던 바와 같이 평양에서 29년 만에 남북 축구 대결을 했습니다만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약간 경색된 국면이 있겠지만
북미 협상이나 어떤 북미 회담이 잘 이루어진다면 더욱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자체에서도 중앙정부와 함께 평화관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체부와 DMZ 접경하고 있는 지자체 그리고 관광공사 간의 협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이미 추진 협의를 발족을 하면서 문체부와 관광공사가 DMZ의 대표적인 관광 자원이나 음식 등을 소개를 하면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DMZ 주변에 있는 접경지대에서 어떤 그 축제 이벤트를 하는 경우에는 이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모션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제가 알기로는 남북 평화관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자문단을 구성하였고요. 그리고 지난 9월 중순이었죠. 이때 평양 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해서 평안강 주간을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날 그 평안강 그 활성화 상생협력 협약도 체결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서울뿐만 아니라 DMZ 접경 지자체와 함께 평안강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홍보 마케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한번 살펴보자면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강원도의회와 인천시의회 간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뿐만 아니라 인천시와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강 하구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평화정착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지를 연계하면서 서로 협력을 하고 있고요. 강원도는 당초에 있었던 남북교류협력협의회 외에 문화관광 부문의 협의회를 창설을 하면서 유엔 대북제재가 해제된 이후에 어떤 식으로 평화관광을 유지를 해나갈지 신사업을 어떻게 할지를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우리 국내 대표적인 평화관광 프로그램 사례를 한번 들어보자면 가장 첫 번째로는 최근 4월 27일에 고성부터 개방한 DMZ 평화의 길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에 6월에는 철원 코스 그리고 8월에는 파주로 이어지는 총 3가지의 코스가 개방이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다소 일시 중단이 된 상태지만 이것이 내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큰 사랑을 받는다면 앞으로 한반도 평화관광을 이어나가고 더욱더 추진하는 데 주요한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난 14년도부터 진행하고 있는 DMZ 평화열차 이 상품을 대대적으로 함께 홍보를 하고 있다라고 전 들었는데요. 용산역 내지 서울역을 출발해서 임진강과 도란산까지 거쳐서 그런 당일 관광 상품을 개발하였고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금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잠시 중단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난 17년도부터 문체부와 관광공사와 함께 협력해서 평화관광 상품을 개발을 하고 있고 출시한 바 있습니다. 처음에는 춘천, 화천, 양구 구간에 1박 2일 내지 당일 투어 상품을 개발하였는데 최근에는 설악산까지 연계한 상품을 개발해서 작년에도 봄과 가을 여행 주간에 출시한 바 있습니다. 인천 또한 열심히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인천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접경지역 서해 5도가 있기 때문에 강화도와 교동도를 비롯한 대청도, 소청도 등의 서해 5도를 홍보하고 평화관광을 소개하는 그러한 가이드북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볼거리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도마다 유명한 먹거리나 어떤 특산품들을 소개를 하면서 연계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한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로 남북 교류 법령 검토인데요. 다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통일교육 지원법입니다. 이게 작년 3월에 개정이 되었는데 통일교육의 주체가 원래 중앙정부로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지자체도 책무로 개정이 되면서 남북 교류의 어떤 주체가 지자체까지 될 수 있다라는 범위가 확장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통일부도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교류의 그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제가 이번 발제를 준비하면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에서 과연 관련 조례를 얼마나 제정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일단 광역단체 같은 경우는 17곳 모두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조례를 설치를 한 바가 있고요. 최근 그 교육감선과 민선으로 바뀌면서 광역교육청만의 남북 교육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라는 내용으로 많은 단체에서 제정을 하였는데, 충남 같은 경우는 기존의 남북 교류 협력 조례에서 이미 남북 교육 협력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을 하고 있어서 빨간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경기도부터 가나다 순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경기도도 조례 내용에서 조금 주목할 만한 것은 남북 지자체 간 교류 협력에서 기금을 통한 어떤 지원을 하겠다라고 법적으로 제정을 하였는데요. 주목할 만한 것은 그 김포와 광명이 좀 기초단체 차원에서 조금 그 특색 있는 조례를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어떤 조례보다는 한강 하구로 활용한 평화문화도시에 관한 조례로 개정을 한 바 있고, 광명시는 이게 만약에 남북이 통일이 돼서 철도와 연결이 된다면 광명역을 남북철도의 출발역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적인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협력 추진 사업을 살펴보자면 강원도는 최근에 이른바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라고 그 도를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대북제재 이후에 어떤 식으로 남북 경제 모델 내지는 평화강 모델을 만들지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요새 제가 알기로 매년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는 유소년 축구 대회도 현재 교류 정례화로 하려는 추진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조례에서 북한 도시와의 교류 협력 증진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따 그 해외 사례에서 조금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관광진흥 조례가 이미 있기 때문에 평화강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인천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를 폐지를 하고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로 작년에 전면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서해오도와 한강 하구에 어떤 평화정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골자로 한 그런 조례를 제정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처럼 그 우리 지자체 법령들을 보았을 때 특성에 맞는 그런 조례 제정을 하고 있다는 점과 지자체만의 특색이 있는 평화강 사업들을 발굴하고 실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해외 평화강 사례입니다. 첫 번째로는 터키 밑에 있는 작은 섬나라인 키프로스를 뽑았는데요. 이 나라는 1960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다음에 남쪽엔 그리스계 그리고 북쪽은 터키계로 분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도 분단 중이고요. 그래서 평화유지군이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가운데 있는 곳이 니코시아라는 곳이 이 남그리스 쪽 그리스계의 수도인데, 이 수도가 세계 유일한 수도가 분단이 되었다는 점에서 좀 깊이 있게 볼 수가 있는데요. 2003년에 1단계 통일협상이 체결이 되면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내 한복판에 국경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남북 주민들이 자유롭게 상호 방문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09년부터 2단계 통일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연방제 통일에 대해서 남쪽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가 심하고, 우리 최근에 터키가 이 주변에 대한 석유, 가스, 시추 문제로 난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분단된 수도인 니코시아 정부에서는 지난 79년부터 현재까지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지역에서 평안강 자전거로 활용한 평안강 투어를 하고 있다는 점이고, 그리고 여기 그 시내에 있는 거리가 리드라라는 거리가 있는데, 여기가 남북 니코시아를 연결하는 그런
기점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이 굉장히 오래된 도시고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있던 도시인데 이곳을 평화 유지 내지 녹색지대로 만드는 동시에 상업지역과 주택지역들을 재개발하고 녹지와 그리고 유적들을 보존하는 그런 복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녹색지대 연결 사업은 시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여기 보행 친화적인 도로와 그리고 자전거 투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전거 도로까지 좀 설치를 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해외 사례는 독일입니다. 독일은 61년에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면서 자연스럽게 분단이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베를린은 기존에 동서 베를린이 함께 쓰고 있던 도시철도와 지하철 그리고 하수처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단절이 되면서 굉장히 큰 문제로 작용이 되었고요. 그래서 서베를린과 동독 간의 통행협정이 66년에 먼저 체결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서베를린은 동독에게 수익사업을 주는데요. 그래서 도시철도 운영 사업권을 주고 하수처리 운영 사업권을 주면서 수익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후에 이걸 계기로 해서 동서독 간의 일반 통행협정이 72년 체결이 되면서 동서독 간의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로 인해서 89년 통일 때까지 약 200만 명에서 10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가 매년 여행을 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점은 그 동서독 통행협정에서 구제조항을 삽입을 하였다라는 점인데 이 구제조항 삽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동서독 간의 어떤 국가 정체성을 논란이 휩싸일 수가 있는데 이를 회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그 서명을 할 때 대한민국의 대통령 아무개 내지는 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아무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독 부의장 지시에 따라 아무개 서명한다 내지는 베를린 시장의 명령에 따라 서명한다 이런 식으로 다소 자기네 그 체제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암묵적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자극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협정을 체결하였다는 점이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이 협정을 기반으로 해서 그 이후에 있는 동서독 간의 협정에서도 이 기본 원칙으로 구제조항 삽입이 작용을 하였습니다. 아까 제가 경기도와 서울시가 조례에서 남북 지자체 간의 교류를 포함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는데 동서독이 통일되기 전 3년 동안 62개 도시 간의 자매 결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 이후에도 꾸준히 하고 있어서 2천여 개가 자매 결연을 했는데 이를 통해서 동독 지역은 서독 그 도시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역 재건에 큰 도움을 얻었고 이를 통해서 주민들 간의 이질감 또한 해소했다라는 그런 중요한 시사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그 학자들은 서독은 이 주된 목적은 동독의 자유화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동독 같은 경우는 중앙 통제 집권이었기 때문에 도시간 자매 결연에서 주된 사업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를 통해서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특히 공산국가인 동독이 여성 인권과 세계적 인권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내용을 목적으로서 이렇게 실시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베를린 같은 경우는 그 냉전 시대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실 바와 같이 냉전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려진 벽화들을 갤러리처럼 장벽을 보존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체크포인트 찰리 같은 경우는 예전 검문소였는데 이것을 다시 재현을 하면서 그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서 사진을 찍고 인증샷을 SNS에 올리는 그러한 또 포토 스팟으로 변화해 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베를린은 그 2차 대전의 상황까지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비렐름 교회 같은 경우는 여기가 그 첨탑에 지붕이 무너져 있죠. 그래서 이게 2차 대전 때 파괴된 모습인데 이것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전쟁의 그 문제점 등을 역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독일 국회의사당도 프로이센 제국 시대에 만들어진 건물의 복원을 현대적인 양식으로 복원을 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독일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천여 개의 어떤 검은색 석비를 공동묘지처럼 이렇게 제작을 하면서
베를린 시내 한복판에서 유대인들을 추모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의 마지막 사례는 라이프치히 박람회인데요. 이게 400년 전부터 라이프치히는 유럽 최대의 국제 도서전을 개최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목할 만한 점은 여기 그 동서독 간의 문화교류의 장이었다고 하는데 이곳에서는 서독 문학 작품을 쉽게 접근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하고 있고요. 미넨 근처에는 지금 다하우 강제 수용소라는 것이 있는데 아우슈비츠 다음으로 큰 수용소였습니다. 대표적인 닥터리즘이자 평화관광 사례로 꼽을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사례지, 해외관광 사례지는 발트해길입니다. 여기는 89년 8월 23일에 에스토니아부터 라트비아를 거쳐서 리투아니아까지 일반 국민들이 200만 명의 시민들이 나와서 손에 손을 잡고 이렇게 인간띠를 만든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평화적 시위로서 진행을 하였는데 이것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단순히 기념하고 예전에 그랬지라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11년부터는 이 발트 3국이 유럽연합 전체의 어떤 국제 자전거 대회로 발전을 시키면서 매년 한 25개 팀이 참가를 4일 동안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그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에 발트 3국이라는 곳이 평화와 자유의 상징이다라는 이미지를 제고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서울과 평양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제한적인 통행을 하자는 내용인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약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동서 베를린처럼 어떤 통행 협정을 서울과 평양 간에 먼저 체결을 해서 경의선이나 어떤 서해직항로를 이용한 방법으로 다른 주민들을 좀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활용하자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청소학생들이 평양에 학교에 가서 이렇게 수학여행을 하는 방법 내지는 평양에도 고위급 관료였던 은퇴했던 공무원이라든지 어떤 공학 영웅칭을 받았던 이런 좀 수준이 높은 사람들 위주로 일단 제한적으로 서울 방문을 허용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문화체 교류인데요. 이미 그 우리 한 70년 전부터 경평 축구대전을 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발전시켜서 정체적 규모로 한 2년 단위 아니면 4년 단위로 체육대전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32년에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을 개최하려면 미리 테스트 이벤트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와 함께 아까 동서베를린 간의 어떤 수익 모델 창출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와 약간 비슷한 사례로 유벤투스의 한강선 선수가 최근에 영입이 되었듯이 FC 서울의 유능한 북한 선수를 영입을 한다면 K리그 발전뿐만 아니라 어떤 남북 체육 교류에도 큰 발전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서울 평양이나 북한 내 다른 도시 간의 자매결을 한번 추진을 하면 관광협력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가 자랑하고 있는 쓰레기 재활용이나 교통정책 등을 협력해서 가르치고 서로 또 이런 수익사업을 만드는 방법도 한번 추진해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번째는 아이디어 차원이긴 합니다만 이미 시의회가 작년에 남북교류협력 관련 특위를 종결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기회가 될 수 있다면 문화체육관광 분야 특별위원회 설치를 해서 관련 사업들을 논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 내에도 남북 문화체육관광 협의회를 설치를 해서 단순히 이것이 어떤 자문회의만 하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락소 기능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동올림픽을 유치하게 된다면 서울 사무소 역할까지 수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우리 당연직 자문위원이신 우리 서울시의원 여러분들이 지역에 있는 민주평등 자문위원분들과 다양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분기별로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그 남북 교류 그리고 평화관광에 관련된 주제를 만들어서 그 지역 자문위원들, 저 같은 지역 자문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지 한번 청취해보고
그리고 서울시에도 각종 평화강 사업에 지역 우리 자문위원들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서울연구원 내에도 남북교류협력 연구실을 설치를 하도록 지원을 해서 경남연구원도 최근에 센터를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한다면 그 의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사업을 발굴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싱크탱크, 서울시의 싱크탱크를 활용해서 어떤 사업 발굴이나 정책 자문 등을 한번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의 여러분들의 역할과 그리고 관심과 지원이 커지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창원 위원장님께서 이제 이거 맡아주시겠습니다. 김창원 위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들은 포스터에 이름도 안 나왔는데요. 이렇게 선뜻 사회를 봐주신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춘래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개회사를 해주신 최영기 부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서울관광재단 이재성 대표 축사 감사드리고요. 또 많은 재단 대표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상임위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요, 조선일보 김영호 부국장님이 이제 한번 이렇게 저를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약간 친분이 있는 분이긴 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서울시가 또 움직이기엔 좀 부담스럽고 또 여러 유엔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는 의회에서 이런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냐라는 이런 제안이 있었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햇볕 정책의 4대 원칙처럼 경제 먼저 정치 나중고 이래서 저는 이제 이런 훈풍이 불 때 인간에서 좀 대북 사업을 좀 하면 의회는 뒤에서 이제 좀 한 발자국 뒤에서 이렇게 밀어만 주는 이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 대외적으로도 그렇게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의 상황이 이제 여러 유엔 제재가 있는 상황이고 또 미국과 한국이 이제 이런 군사 훈련 이런 걸 하면서 북한도 굉장히 강공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서는 여러 가지 교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평화관광 시대라는 이런 토론회에 걸맞게 북한 담당자들이 오늘 이 토론자가 한 명 온다든지 이렇게 돼야 실질적인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진솔된 어떤 대화나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토론회를 하는 의미는 시의회 같은 데서 이런 의회에서 이런 데 대해서 관심 갖고 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선도적으로 먼저 외치고 주장할 필요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 저도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로 오늘 이런 토론회가 마련됐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다른 데 연락 안 했어요. 그냥 조용히 이런 기록물로 좀 남기고 앞으로라도 또 2차, 3차 이런 어떤 토론 내지는 물밑 접촉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만들어내고 그럴 계획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너무 떠들썩하니 그냥 보여주기식은 좀 그런 것 같아서 연락도 안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걸로 저는 느끼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일 먼저
조물출 광란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님의 토론 발표가 있겠습니다. 시간은 대략 한 7분? 10분 정도 뭐 괜찮으신가요, 교수님? 네네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많은 자리에 발표 토론을 하는데 서울시 의회 행사는 오늘 처음입니다. 그래서 더 기쁘기도 하고 또 좋은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한번 좀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결재자께서 발표하신 내용들을 쭉 제가 들으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평화 관광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계신 분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이게 이 발제문 관련해서 제가 반박할 만한 내용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 이제 우리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최근 상황이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문재인 정부가 가장 대북 정책 중에서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사실은 이 평화관광입니다. 또 왜 이 평화관광이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발제자가 또 이 평화관광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사실은 이 관광은 출발점입니다. 남북관계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관광을 통해서 더 많은 남북한의 교류 협력을 이끌어내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또 북한 주민들의 생활 개선 또 삶의 질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출발 사업, 시작 사업, 시작 단계의 사업으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런 맥락이 저는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이 관광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죠. 이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관심을 갖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이 관광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돈이 그러니까 어떤 결국은 이제 산업 발전을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국가 재정이 필요한 거고 또 국가 재정이 없으면 외국 자본이라도 유치를 해야 되는데 국제사회 제재 때문에 북한이 지금 재정도 충분하지 않고 또 외국 자본도 유치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이 있다 보니까 이 관광이 초기에 산업자본 또는 경제개발 자본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을 해서 관광 사업을 지금 가장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관광 리조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달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볼 때는 굉장히 걸듯합니다. 상당히 이렇게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산, 갈마 해안지구라는 게 그리고 평양. 사실 평양도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 전체를 하나의 관광단지처럼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은 이 북한 전체를 어떻게 관광 자원화해서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서 이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느냐. 그게 이제 사활을 두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이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관광은 사실은 개방 정책의 핵심이거든요. 경제특구라든지 경제개발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은 개방 정책의 핵심 정책입니다. 북한은 나름대로 계속 개방 정책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 발제문 토론문에는 쓰지 않았지만 지금 유경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평양에. 그게 이제 103층이죠. 기네스북에도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제일 객실 수가 많은 호텔입니다. 그 호텔이 이제 정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예상할 때는 내년에는 이 호텔을 열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또 하나의 새로운 어떤
관광 상품이 되죠. 그 자체로도 아주 저는 평양을 자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사실 저는 평양을 자주 방문한 사람으로서 유명호텔 그 주변도 제가 많이 다녀봤는데 어떻든 이게 우리가 이제 좀 본격적인 남북 교류 시기가 열리면 북한은 관광 차원에서 남북한을 할 일도 많고 좀 더 이렇게 좁게 말고 좀 넓게 다양한 부가가치 또 연관된 산업을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창이기도 하다. 뭐 그런 말씀을 하나 꼭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관광 관련해서 제가 좀 주목하는 포인트는 북한과 중국 간의 관광 교류입니다. 지금 남북 관계가 지금 교차 상태가 이제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사실 이 관광 시장이라 그럴까요? 관광 주요 자원 이런 것들을 중국이 다 지금 선점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아마 한 30만 명이 중국이 들어갈 것 같고 내년의 목표가 100만 명입니다. 지금 북한이 더 많은 그 중국 관광객을 유치를 하려고 해도 지금 그 수용 능력,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호텔이라든지 이런 숙소가 지금 없거든요. 지금 심각한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기업들한테는 관광 관광 인프라, 특히 이제 호텔을 건설하기 위해서 좀 투자를 해달라 그런 요청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잘 알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 이제 비핵화라는 큰 핵 문제라는 큰 거리돌 때문에 지금 이게 우리가 관광 분야에서 뭔가 물꼬를 못 트고 있는 아주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어떤 서울시 의회가 제가 이제 의회가 이제 어떤 역할을 더 좀 하실 수 있을지는 저도 이제 좀 더 같이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서울시하고 잘 협력을 해서 이게 이 관광 평양을 이끌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3, 4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저는 이제 북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실 관광 관련해서는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우리 이제 발제자께서도 잘 얘기하셨지만 이 동서도 그 이제 사례를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서울시가 특히 이제 이 관광은 이제 개방이라는 맥락, 북한의 개방을 이제 우리가 견인한다는 맥락도 중요하고 또 인적 교류, 그러니까 관광이라는 이름으로 사회문화 교류, 인도적 교류, 예술 교류, 또 산업 간의 교류, 다양한 그 교류를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이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관광은 마이스 산업도 있고요. 그래서 이 관광을 그냥 북한에 가서 그냥 북한의 중요한 그런 기념물들 또는 좀 희귀한 것들을 그냥 보고 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관광은 이 관광이라는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협력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걸 함께 봐야 됩니다. 이걸 오랫동안 저처럼 오랫동안 북한을 들여다보고 또 관광을 보는 사람들 볼 때는 이 관광은 정말 이 황금알을 낳는 이 산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만큼 이 관광이 의미가 있고 또 북한이 수용할 준비가 가장 잘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은 이제 우리보다 경제 수준이 워낙 이렇게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돈을 버는 게 시급합니다. 외화를 버는 게 시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향하는 어떤 북한의 그러니까 이 관광 교류를 생각할 때 어떤 식으로 북한한테 어떤 수익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관광 산업의 성패를 정합니다. 그리고 수익 모델이 없으면 북한은 협조를 안 합니다. 협력을 안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양한 이익이 되고 또 꼭 금전적인 이익이 아닌 다른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북한한테 그런 수익 모델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으면 북한은 협력에 응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가 많이 분열되어 있죠. 많이 분열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북한에 대해서 여전히 어떤 반감들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북한하고 수명적으로 함께 살아야 되고
또 북한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 우리들의 삶의 질이나 우리의 행복이라든지 우리의 자식들의 어떤 미래를 또 안전하게 담보할 수 있는 겁니다. 북한 문제는 북한을 계속 고립시키고 배제시키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과거 정부들이 그렇게 해왔는데 결국은 결과물은 북한은 더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킨다고 우리가 전문가들 얘기하는데 더 군사력이 막강한 그런 상대가 되어버렸거든요. 고립 폐쇄 제재를 했더니 그런 결과물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안보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강력하게 대응도 하면서도 이 관광이라는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을 잘 해서 북한을 내부를 변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광 산업이 북한을 내부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방공교육. 실질적인 방공교육이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실질적인 방공교육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참고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정부는 어떻든 지자체의 역할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또 광역시 도지사하고 협약문까지 만들어서 지자체 적극 도와주겠다는 즉 지자체가 좋은 구상을 갖고 있으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와주겠다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금 기본 정책이고 또 제도적으로 그렇게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하다 의회 차원에서 역할은 우리 그 관제자가 너무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망라적으로 잘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더 이상 추가할 것도 없고 제 토론문에 약간 좀 차별화된 사업이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이제 우선순위 서울시 의회가 볼 때 어떤 관광 교류명 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 맥락에서 종합적으로 가장 적절한지 또 실행 가능한지 그런 걸 이렇게 우선순위를 조금 이렇게 매겨주셔갖고 선택하고 집중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 로드맵이라 그러죠. 이렇게 나열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제재 완화가 조금 초기 단계에 제재 완화가 되었을 때 좀 더 큰 폭으로 제재 완화가 되었을 때 또 제재 완화가 되기 이전 단계 이렇게 나눠서 관광 서울시가 추진할 수 있는 관광 분야의 교육 사업을 딱 잘 배치를 해놓으면 전략적으로 잘 배치하면 서울시 의회 차원에서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어떤 토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의 주요 정책 중에서 관광이 차지하는 부분, 그리고 현재 북한의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을 좀 설명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의 역할도 마무리하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북한 관광과 관련돼가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금강산 관광 같은 것들을 언제 재개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매우 심도 있게 고민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도 고민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의 내부적인 문제도 좀 있다고 봐요,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좀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면 유엔 제재 품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눈치 아닌 눈치도 보고 이러는 건 우리 스스로가 준비가 아직 덜 돼 있다라고 판단도 들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뭐 어떤 공감대가 생기기 전에 어떤 갈등이 생길 요지도 있는 거예요. 이걸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반대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평화라는 거를 추구하는 거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대북 관광이라든지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시간도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일단 내부적으로 그런 좀 문제의 소지가 좀 사라졌으면 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제 개인적인 말씀도 좀 드려보고요. 서울시의회는 지금이 10대 미당 9대 때 특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남북교류 특별위원회라고. 근데
지금 상임위가 이제 그거는 문화체육관광이 아니라서 다른 상임위에서 소관을 맡았었는데요. 지금 오늘 발제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문화체육관광특별위원회를 아주 심도 있게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끝까지 지금 자리하고 계신 안광석 의원님 여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끝까지 남아 계신데요.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남대 특별연구소 이물추 교수님 수고하셨고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영우 스포츠조선 부국장님 토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용우입니다. 우리 심효석 위원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종합적인 내용 그리고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셨는데 좋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물주 교수님 아주 한반도 평화관광에 대한 우리가 강의를 원포인트 레슨 듣듯 아주 좋은 훌륭한 내용들 잘 들었습니다.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한반도 평화관광 시대다, 한반도 평화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에 걸맞지 않은 지금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상당히 그 노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어젯밤에 있었던 그 평양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은 참 안타까운 그 자체였습니다. 북한이 좀 더 대승적이고 열린 자세로 임해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졌었는데 그리고 일련의 경색된 남북관계에 좋은 해결의 디딤돌이 되는 그런 차원으로 승화되길 바랐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젯밤 그 평양의 축구 그 모습이 손실이 상당히 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현재 일련의 한반도 평화 시대, 한반도 평화 관광에 대해서 응원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조차도 상당히 실망감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때문에 대단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서울시 의회의 역할이 중요할까? 그것은 우리가 한반도 평화 관광의 가장 큰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야 하는데 거기 있어서 의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겠다라는 점입니다. 국회나 의회의 역할이. 우리가 지난 시절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솔루션을 찾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절 남북 관광은 뭐 여러 한반도의 긴장 완화도 가져오고 또 인도주의적인 또 실천도 할 수 있었고 많이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게 만 10년 공중파에 무너져 버렸죠. 이것은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10년간 햇볕 정책을 통해서 우리의 혈세를 쏟아부어가면서 우리 노력을 기울였었는데 그 성과를 따기도 전에 우리는 그 밥상을 뒤엎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했었는데요. 국가경제 차원에서는 대단히 큰 손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대단히 필요하겠다. 특히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련에 지금 그 열심히 한반도 평화관광이다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 운영의 양대축인 서울시 의회가 여기서 엇박자를 내지 않고 또 오히려 더 인커리징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에서 서울시 의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 평화관광을 보다 효과적으로 잘 이끌어가야 함에 있어서 또 우리가 지금 현실 진단을 좀 제대로 해야겠는데요. 현실 진단에서 가장 또 중요한 요소가 우리의 상대인 북한에 현재 북한이 과연 관광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그래서 김정은 시대 북한 관광은 지금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 점을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하는 그 외화 획득에 초점이 가장 맞춰졌습니다. 아까 이물질 교수님도 그 북한의 관광을 산업으로서 경제적인 부분으로서 활용하는 제일 큰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제일 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이 관광 인프라의 매력도를 높이는 과정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북한도 내수관광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장마당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그 자본계층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평양의 여러 가지 관광 시설들을 이용하는 내수관광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민 행복 증진이다. 뭐 이런 과제도 세워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광은 북한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창이 될 수 있습니다. 관광이 내수관광과 인프라관광. 내수관광을 보면 북한의 지금 경제 상황을 돌아가는 경제 사정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인바운드 관광을 보다 보면은 북한이 과연 관광에 대한 수용 태세를 어떻게 갖추고 있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관광 상품을 보면은 평양 도보 관광도 있고 지하철 관광도 있고 평양 상공을 비행하는 항공 관광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농촌으로 가면 협동농장 체험 관광도 있고 물론 아직도 북한 관광 상품들이 실질적으로는 캡슐형, 이른바 캡슐형 상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이런 상품들을 여행 사이트에 걸어놓고 모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지금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또 관광을 통해서 예전에는 그 체제 선전 활용 수단으로 관광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산업적인 접근을 하겠다라는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한 국가로 나서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이러한 일련의 관광에 대한 자세를 보고서 우리가 어떤 우리도 대응을 해야 할지 좀 더 흥미로운 자세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북한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잘 한반도 관광을 실천해 나가야 할지 북한이 지금 우리가 두 가지 점에서 지금 달라진 점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북한의 지금 관광엔 우리가 가장 큰 경쟁자로 부상한 중국이 있습니다. G2 국가로 부상한 중국이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우리 남북 관광이 우리의 단독 플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까 이물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중국 관광객들이 지금 인바운드 관광객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숫자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임 교수님이 말씀하신 숫자와 또 제가 또 알아본 숫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미 올해 12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북경에서 평양을 들어가는 국제 관광 열차 같은 경우는 이미 한 달 이상이 매진돼 있을 정도로 인기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유경 호텔이 뭐 내년에 오픈을 한다면은 인프라에 대해 상당히 해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상황은 북한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한 경제적인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아직 정치적인 부분은 따르지 못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상황에서 그만큼은 상당히 북한이 지금 열린 자세로 나가고 있다. 그래서 스케일이나 지향점 모두가 글로벌 스탠다드한 경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 기업 대방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적어도 자신이 예전에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가졌던 리더십, 그건 이미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제 시장에서 경제적인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이를 통한 공고한 리더십을 갖고자 하는 게 김정은 위원장의 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북한과의 어떤 경제협력, 관광협력 이런 부분은 충분히 열린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생의 지속가능한 그 모델, 이게 북한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나 기업들이 북한과 교류 협력을 좀 상정하고 있다면 적어도 바뀐 북한의 모습을 우리가 인정하고서 들어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에 걸맞게 교류 콘텐츠도 업그레이드 할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이제는 소비자가 달라졌습니다. 시장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그 같이 북한과 관광 교류 협력을 했을 때 우리 주체 그 절반의 주체는 우리 젊은 소비자 우리 국민들입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콘텐츠 면에서도 업데이트 시켜야 한다. 경평축구 같은 경우도 다분히 의미는 이기지만은 의미만 가지고서는 지속 가능성 이제 확보할 수 없습니다. 의미 플러스 흥미가 같이 더해져야 한다. 그래서 제가 토론문에도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더 큰 차원 업그레이드 시켜나가야겠다. DMZ 평화관광입니다. 사실 지금 국제 제재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죠. 지금 뭐 DMZ 평화관광을 격경지에서 해보고 있는 건데, 근데 콘텐츠가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소 때문에 걷기 행사 내지는 여러 가지 음악 회담 이런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글로벌 관광 콘텐츠라는 의미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한다는 그 관광 상품 차원에서 본다면은 그다지 매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큰 의미를 둘 수 있지만은 엄밀히 놓고 와서 관광 상품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큰 매력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남북 관광이라는 그 특수한 상황에서 이걸 매력성으로만 따져야겠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종합적인 그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매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큰 고민을 해야겠다. 그렇다면은 정말 팻말만 이름표만 바꾼 안보관광이 평화관광으로만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안보관광 해설하던 분들이 평화관광 해설사로 나선다고 해서 그 해설이 바뀌느냐? 저는 절대 그렇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환골탈태한 모습으로 평화관광에 접근을 해야만 되겠다라는 네, 그래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작은 대안 제시를 하자 보면은 저는 그 쌍방향 관광이 이루어져야겠다는 것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북한의 젊은이들이 우리 사회를 좀 더 구조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해야겠다는 것. 그리고 재원 확보를 위해서 남북 관광진흥기금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활성화 첨단 기구를 마련하겠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스포츠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2032년에 우리가 정말 남북 교류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그런 모멘텀으로 삼아야겠다.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여러 가지 북미 관계도 지금 여러 가지 어편담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비관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정은, 트럼프 두 사람 모두 정치적인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연말 내년 초로 지나면서는 작은 어떤 성과물이라도 내려고 애를 쓸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 이상으로 더 빠를 수 있는 게 개성 관광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우리가 좋은 우리 한반도 관광에 전국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가 새로운 또 한반도 평화 관광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남남 갈등 같은 것도 보다 좀 전략적인 사고 속에서 우리가 대응해야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우리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첨언을 좀 하자면 북미 대화가 이제 잘 될 것처럼 3차 준비하더니 또 북한 쪽에서는 또 안 됐다고 발표하고 미국은 뭐 잘 되고 있다고 발표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 문정인 대북 특보인가요? 그분께서 말씀하실 건데 내년은 미국의 대선이 있잖아요. 그 앞두고는 트럼프 정부에서도 굉장히 노력은 할 거라는 예상은 하는데 이게 이제 너무 갭이 크잖아요. 미국에서 생각하는 방식하고 북한이 생각하는 방식이.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미국의 국민들을 특징을 보면 어떤 나라에 어려움이 생기면 여야를 막론하고 하나로 이렇게 밀어주고 대통령을 밀어주고 뭉치는 그런 것을 이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하더라고요. 저도 듣고 굉장히 동감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북한에서도 굉장히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큰 정치를 해서 이런 비핵화 선언은 뭐 이제 돌릴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인 것 같긴 합니다만은 시기적으로 북한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가 좀 진행이 된다면 제일 가능성 높은 데가 이란하고 북한이거든요. 미국이 전쟁을 일으킬 만한 여러 가지 그런 좀 그런 시나리오의 시각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결코 그런 시나리오는 원치는 않는 것 같고요. 우리 정부에서는 도리어 이제 북한에서 그걸 좀 인식해서 한편 양보할 수 있는 건 좀 양보하고 미국도 좀 받아줄 건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재를 좀 완화하면서 해야 이 협상이라는 게 서로 간의 대화가 되는 것이지 자기네 방식들만 서로 주장하면 그게 협상이 되지 않잖아요. 뭐 좀 부부싸움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듣고 또 뭐 받을 건 받고 뭐 주장할 건 주장하고 그게 협상인데 그런 좀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과 북한한테 그런 좀 전달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북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그 김영호 국장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축구 이런 체육 행사였는데 이거를 방송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이 상했다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그거를 대변은 하지만 그래도 지금의 상황에서 좀 적절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좀 북한이 그런 통 크게 좀 북미 대화에도 좀 참여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드려봅니다. 예, 부국장님 다시 한번 수고하셨고요. 다음으로는 김선진 한국문화건강연구원 선임연구원의 토론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김성진입니다. 여러분 수고스럽겠지만 인사와 함께 머릿속에 한 세계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입체적인 사고가 가능하시면 지구본을 한번 떠올려도 좋을 것 같고요. 세계 지도를 쭉 펼쳐놓고 보면 만약에 유럽의 사관이니까 유럽이 한 가운데 있고요. 아래로는 아프리카 대륙이고 맨 서쪽으로 가면 대서양과 이제 북미, 남미 대륙이 있습니다. 동쪽으로 이렇게 쭉 와보면 중동 지역을 거쳐서 아시아, 남아시아를 거쳐서 밑에는 오세아니아주가 있고 저 위쪽에 보면 중국, 한반도, 일본 이렇게 되어 있는 지도가 우리 흔히 많이 봐왔던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두고 여러분이 다녀왔던 여행 국가나 지역들의 점을 한번 찍어볼까요? 가까운 뭐 중국이나 일본 다녀오셨을 테고요. 또 아마 동남아시아도 대부분 다녀오셨을 거고, 유럽, 또 캐나다나 미국 다녀오셨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프리카를 여행을 다녀온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페루, 브라질 있는 남미를 여행을 다녀온 분들이 있는데요. 이 여러분이 찍은 점들을 다 지도 위에 찍어보면 작년에 2018년도에 14억 명의 세계인들이 해외여행을 했습니다. 이 14억 개의 점을 다 찍어보면 어디에 많이 점이 찍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유럽일 겁니다. 유럽일 거고요. 유럽은 뭐 워낙 넓으니까 유럽 도시들 지중해 변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보면 요새 동아시아 지역들이 많이 왔을 것 같고요. 또 캐리브에 해안 있는 국가들도 많이 갔을 것 같고, 또 이제 미국의 뉴욕이나 캐나다 몬트리올 지역도 많이 점이 찍힐 것 같고요. 이렇습니다. 그럼 다시 지도를 두고 여러분 여행을 다녀온 곳 말고 앞으로 다시 여행을 하고 싶은 곳들도 점을 한번 찍어요. 자, 한번 찍어볼까요? 저도 기회가 된다면
여행을 다니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남극, 북극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전 세계인들한테 이걸 물어보면, 그리고 이 세계 지도에서 우리 한반도가 있는 곳은 동쪽 끝에 가장 위쪽에 되어 있습니다. 파이스트 지역. 이곳이 여행을 하고 싶은 지역이 될까? 아마 많은 분들이, 저도 예전부터 파이스트, 극동 지역의 여행을 세계인들이 어떻게 희망, 기대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되면 이곳이 남북을, 한반도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 일본과 한반도와 북한, 중국, 러시아를 연계하는 이 지역이 아마 배후 시장의 규모의 측면에서, 또 접근성의 측면에서, 자원의 매력의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핫한 관광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대북 제재가 완화되지 않을 때까지, 또 되고 나면 이 한반도의 남과 북의 여행이, 국제 여행이 또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발전하게 될 것인지 저와 함께 또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북 제재가 완화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렇게 우리나라 접경 지역들, 지금 앞서 우리 발표해 주신 분이 그림에도 나왔습니다만, 평화 열차라든지 유진각 또는 평화의 누리길들, 이렇게 걷는 행들, 이런 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평화관광이라는 이름으로. 아마 내년에 정부에서 판문점에 군사분계선 북쪽까지도 FIT, 자유롭게 소규모의 여행이 가능하게끔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아마 판문점에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가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대북 제재가 완화되면 아마 가장 먼저 여러분이 너무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 불가능한 변수들이 많아서 어떻게 발전 경로가 될지 예측하기가 좀 어렵지만, 아마 가장 먼저 될 일은 개성이나 금강산 관광의 재개가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만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지역에 관광할 수 있는 지역이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평양이라든지 금강산, 백두산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관광 가능한 지역이 확대되는 것들이 그 다음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이렇게 관계가 개선되고 여건이 좋아지면 아마 우리나라를 온 외국인들이나 또 북한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서로 연계된 관광, 평양을 방문하고 서울을 오고, 또 서울을 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또는 제외 동포들이 서울을 왔다가 평양을 여행하고 다시 국경을 가던 이런 여행들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가능한 단계는 그야말로 우리가 평화관광이라고 할 수 있는 교차 관광들이, 북한 주민들도 남한을 여행하고 남한에서도 북한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들이 아마 마지막 단계가 되지 않을까,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해봅니다. 이런 발전 경로를 그려 발표 같은데요. 서울이나 서울시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토론을 주문을 받고요. 여러 자료들도 좀 보기도 하고, 혼자서 이렇게 상상도 좀 해보기도 하고, 기존의 자료들도 좀 보기도 하고요. 이런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한반도 평화관광을 시작할 때, 아까 발전 경로를 그어갈 때 아마 대북 제재가 완화된 다음에 가장 우리 사회에 걸림돌은 뭘까라고 보면, 우리 김창원 위원장님 앞서 지적했습니다만, 저는 남남 갈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참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일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 그것에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역할을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해주시는
해야 될 책무가 가장 중요한 책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서울에 오는 방문객들이 이 사장님,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의 80%가 서울을 옵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서울의 평화관광이 서울 시내에서는 어떻게 될까? 뭡니까? 자료 보면 이렇게 전쟁 병과 일부 또 동작의 현충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냉전이나 분단의 시대에 서울 시내에 헤리티지가 유산이 없을까? 어떻게 지금 조사되고 있을까? 어떻게 존재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600년 조선왕조 시대의 유산들, 그 다음에 일제 식민지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헤리티지들, 그 다음에 이 전쟁 이후에 분단 시대를 겪으면서 이 서울 시내에 남겨져 있는 유산들은 지금 어떻게 조사는 되어 있을까? 그걸 어떻게 또 뭘 보존도 하고 또 활용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고요. 혹시 할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한 조사가 먼저 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일부 그곳에서 지금도 이용 가능하다면 어디에 홈페이지 서울시 비직 서울넷이라는 서울관광 홈페이지라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또 서울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그곳을 좀 찾아볼 수 있게끔 만드는 일이 단기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좀 더 나아가면 이렇게 서울에서 한국관광공사에서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런 프로그램들, 이런 코스들이 많이 짜져 있고 합니다만, 서울관광재단 서울관광 홈페이지에서도 서울에 온 외국인들이 이렇게 1시간은 짧습니다. 당일 건너에 접경 지역에 가볼 수 있는 곳들, 교통편들, 또는 한나절 이렇게 강원도 저 고성까지 하루 동안 갔다 올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 이런 코스들도 안내가 되고 홍보가 되면 이 서울을 방문한 직업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 서울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분단된 국가의 수도라는 이 또 평화의 관광 목적지 이미지를 지금부터라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머릿속에 이미지로 구체화시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요. 김지선 한국관광공사 한반도관광센터 차장님의 김지선 차장님의 토론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관광공사의 김지선 차장입니다. 오늘 저는 서울시 의회에 처음 와봤는데요. 이렇게 좋은 큰 자리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 발제자 후원자분들 너무 큰 틀에서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오히려 말씀드릴 것이 아주 적어질 정도로 너무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토론의 이름이 한반도 평화관광시대 서울시의회 역할과 비전인데요. 한반도 평화관광시대 저는 되게 금방 올 거라고 작년 정도에 제가 이 부서에 발령받았을 때는 한반도 평화관광시대 정말 빨리 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전에 금강산 관광도 같이 현대아산이랑 같이 했던 그 부서로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고, 저는 물론 DMZ 관광 담당이긴 한데 많이 기대를 했지만 참 올 듯 그 한반도 관광 시대가 더디 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공사 한반도 관광센터에서는 DMZ 관광, 그러니까 남한에서 할 수 있는 DMZ 관광 중심으로 저희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평화관광 시대가 오면서 국가관광 전략회의라던가 아니면은 그 대통령님 말씀이라던가 모든 그 중요한 부분에서 다 DMZ 평화관광 이 다루어지고 있어가지고 그 주요 이슈화는 많이 되는데 저희가 그 실행을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 큰 틀에서 정리를 잘 해주셨지만 저는 여기서 이제 유일한 제 실무 담당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DMZ 관광이라는 핫한 그 사업을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DMZ
평화관광이 무엇일까? 뭐 앞에서 이제 평화관광 의미도 잘 정리를 해주셨고,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 이제 우리 김용무 부장님 말씀해주셨듯이 저희는 이제 DMZ 안보관광 말고 이제 평화관광을 부르자, 평화관광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DMZ 관광이라고 하면은 뭐 땅굴, 전망대, 철책 뭐 이런 안보 관광으로 이제 많이 머무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문체부와 저희 공사가 말하는 평화 관광이란 뭐 단순히 안보 자원이 아니라 역사, 생태, 문화예술 뭐 이런 다양한 관광 자원화를 통해서 패러다임을 전환하자 이런 그 방침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그 DMZ 평화관광 기반을 조성하고 아까 발제자님께서 다 말씀 잘 해주셨지만 접경 지자체들과 저희 공사 문체부가 이제 주재해서 그 DMZ 평화관광 추진협의회를 조직을 했고요. 저희 이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토론 소규모 세미나라던가 아니면은 평화관광 정책 포럼이라고 해가지고 포럼 행사도 이제 기반 조성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이제 DMZ 평화관광이 무엇인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그 접경 지역 지자체 대상으로 평화관광이란 이런 겁니다. 지금 관광 자원에 뭐 이런 너무 안보에 치중되고 너무 적대감을 조성하는 그런 콘텐츠를 좀 평화관광으로 전환해가지고 좀 안내 체계로 바꿔주시고 해주십시오 하는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또 이제 관광객들한테 최접점에서 접하는 그 문화관광 해설사님께 이런 평화관광 내용으로 이제 해설을 해주십시오 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관광 그 아까 DMZ 트레인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잠깐 멈춰 있긴 하지만 그 트레인에서도 이제 너무 이제 단조로운 그 안보관광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콘텐츠들을 많이 개선해가지고 그 좀 다채로운 다양한 뭐 이렇게 약간 미션 투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약간 게임하듯이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그 통합 관광 상품 홍보 마케팅 저희 지자체들하고 많이 협업해서 홍보 마케팅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열심히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뭐 여러 부처에 이제 관심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런 그 사업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면 저희 한국관광공사의 힘으로 만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는 문체부 이제 산하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뭐 이 DMZ가 행안부, 뭐 통일부, 국방부, 국토부, 환경부 모든 부처가 많은 부처가 이제 저희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 스탠스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평화 DMZ 관광의 DMZ 그리고 DMZ 관광에 좀 접근하는 관점도 다르고요. 그래서 다 조율하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지만 뭔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조금 많이 눈치를 봐야 할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 지난번에 그 9월 9일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요요마 첼리스트가 출연한 그 DMZ 평화음악회를 개최를 했는데 그 행사 한번 그 1회 개최하는 데만 해도 정말 얼마나 많은 부처와 얼마나 많은 그 부서를 했는지 정말 피가 마르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 경우고 그다음에 저희 지자체 협업과 관련해서는 저희 그 DMZ 평화관광 추진협의회라고 해서 작년 9월에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그 광역으로는 서울은 아니지만 어쨌든 경기, 강원, 인천 3개 광역, 그다음에 그 접경지자체 10개 조지자체와 함께 그 구성을 해서 저희가 지금 협업 채널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근데 서울에서도 지금 보면은 많은 그 DMZ 평화관광 사업, 그다음에 DMZ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까 발제자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지만 그 DMZ 접경하고 있는 10개 시군하고도 다 MOU 체결하시고 평화관광 주간 사업도 평화관광 포럼도 하시고 평화관광 저희 여행주간과 연계해서 DMZ 뭐 평화나들이 프로그램 운영한다던가 소외계층하고 DMZ 투어를 하신다던가 많은 이제 평화관광 접점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관광공사라면 이제 서울시와 DMZ 관광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막 협업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해본 적은 없는데요. 앞으로 좀 이렇게 많은 협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DMZ 저희가 평화관광 중장기 로드맵을 올해 2월
했습니다. 우리 민방위원회에서 연구진들이 같이 고민해가지고 이제 로드맵을 조사한 결과 DMZ 관광을 참여하는 목적은 남북 분단의 현실을 경험하고 싶다라는 목적이 제일 컸는데요. 또 DMZ 관광에 참가하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이유를 조사해 보니 그 이유는 주로 교통 그리고 접근성 불편 그것 때문에 DMZ 관광이 있다 이런 그 결과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 시사점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아무리 접경 지역 연계해가지고 관광 상품을 만들려고 해도 그 중심에서는 서울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 서울이 중심축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서울시는 이제 DMZ 접경 지자체는 아니지만 교류 협력을 통해서 다른 지자체와 특화 관광 콘텐츠 활용해서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공동으로 홍보 마케팅 추진하고 이런 중심축의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참 의의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은 또 이게 정부 부처라던가 아니면 여러 지자체와의 이제 역할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거버넌스 구축인데요. 저희 여러 사업을 제안을 해주셨지만 저는 그냥 실무자의 입장으로서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와의 아직은 저희 부서 차원으로서는 협업 채널이 아직은 없는데요. 저희가 서울시도 접경지자체와 MOU 체결했고 저희도 그렇고 그다음에 서울시도 접경 지역의 RTO들과 또 서울관광재단과 MOU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공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약간 간접적으로 채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실무자 간의 이제 카운터파트가 정해지면 좋을 것 같고요. 실무자 간 이제 서로 포럼을 참석한다던가 아니면 연구 자료를 공유한다던가 아니면 사업 계획을 정기적으로 공유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실무자 간의 네트워킹 시작해서 좀 저희가 평화관광 추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이물주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선택과 집중할 수 있게 이제 체계적 사업의 나열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의회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많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싶지만 워낙 조율하면서 가야 될 유관 기관과 부처가 많은 관계로 저희가 그렇게 조금 천천히 진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정말 우선순위를 정해서 체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이제 이름만 평화관광으로 갈아낀 그런 그냥 단조로운 관광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기관과 협업해서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관광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할 거고요. 서울시에서도 그런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한번 할게요.